그 다음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라면요. 좀 더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예상은 시중은행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의 그러한 모든 그 화폐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에 완전히 종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CBDC가 이제 완벽하게 모든 화폐가 그 종이돈, 동전이 다 없어지고 다 CBDC로 다 디지털화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가능한 돈의 규모가 있겠죠. 그거는 아까 말했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은행의 돈은 중앙은행이 그 부채죠. 그 부채가 하나는 지급준비금이고, 또 하나는 현금 통화라고 불리는, 뭐 그야말로 지폐와 동전 요건데, 이 현금 통화 요거를 우리는 보통 M0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M1은 이 보통 머니 제로, 머니 1, 머니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현대 이 금융 화폐 경제에서는 M1은 뭐 요구불 예금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요구하면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요구불 예금까지, 뭐 M2는 뭐 장기 예금 적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순수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권 그거 플러스 뭐 동전, 이런 돈들을 우리는 M0라고 합니다. 머니 제로, 머니 뭐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다. 뭐 그래서 M0 이렇게 부르는데, M0를 다 만약에 CBDC가 대체한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그 양을 한번 보면 되겠죠. 실제 경제가 돌아가고 움직이게 하는 거는 보통 경제학 하는 분들은 M2를 많이 보는데요. M0하고 그럼 M2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 M2분의 M0가 4.2%예요. 굉장히 작죠. 아주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국의 경우에는 3.8%입니다. 현재 미국은 여기도 한 4,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기로 인해 그 금융위기 팬데믹, 금융위기 코비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현금이 많이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한 1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M0는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대략 4, 50% 정도가 해외에서 갖고 있다고들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추산을 할 수가 없지만, 왜냐면 그 종이 지폐 뭐 100달러짜리를 외국으로 갖고 갔는데 그게 외국에 장롱 속에 모셔놨을 때 그게 과연 미국 정부가, 페드가 그거를 추적할 수는 없죠. 현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대략 미국도 현재 한 5% 정도 그 엄밀히 말하면 M0 나누기 M2 한 게 5%밖에 안 되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렇다면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할 때 M0를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 그 뭐라 해야 되나, 중앙은행에 있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할 때, 특히 통화 정책을 할 때 M2가 이번에 많이 늘었네, 이거 좀 어떻게 줄일까, M0가 많이 늘었네, 이걸 어떻게 늘릴까, 그런 생각 안 하고요. M2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M2가 있고 M0가 있는데, M0는 누가 공급을 하냐? 국가가 발행을 하는 거죠. 뭐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겠죠. 중앙은행을 통해서 M0를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M2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은행이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공급을 하는데, 은행이 공급한다는 게 그냥 M2 가져가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M2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CBDC가 전면적으로 모든 현금 통화를 다 대체해서 CBDC가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은행이 하는 일은 M0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M2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정책의 근본적 변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변화일 것이다. 이렇게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중에서 특히 이 CBDC가 이제 들어오면서 보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시중은행이 그 예금을 해주고 그 대출을 하고 할 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그런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굉장히 좋은 또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그런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화폐 정책을 펴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예금을 CBDC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금은 마이너스 1만큼 줄고 CBDC는 1만큼 늘어났습니다. 예금과 CBDC는 철수의 자산이죠. 그래서 왼쪽에 A항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은 예금이 줄어들었어요. 예금을 빼간 거죠. 그 고객 철수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준비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금, 지급준비금은 1만큼 감소하지만 CBDC가 늘어나죠. 그래, 요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해서 그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킨 거니까 지급준비금 정책, 기존에 써왔던 정책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현재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죠. 중국이 제일 먼저 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지만은 은행에 그냥 모셔둔 사람들도 꽤 될 거고요. 그 돈을 보통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 돈을 예를 들어 뭐 중국의 공상은행이라 할까요? 공상은행에 10만 위안을 저금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다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걸 갖고 뭘 하냐면은 어떤 그 자금 관리, 즉 은행이나 또는 어떤 펀드에서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 은행에 그냥 적금을 넣었으면은 1% 이자율을 주는데 뭐 1.5%, 2% 이자율을 좀 더 주는 이런 데 많이 투자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이게 이루어지냐면요. SNS,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그런 페이를 하는 거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위챗이나 알리페이는 그냥 단순한 지불 시스템만,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초창기에는 단순한 지불 시스템의 역할만 했지만은 또 각종 그 머니 매니저, 즉 자금 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돈을 은행에만 딱 갖고 있는 경우보다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설령 CBDC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CBDC로 그 은행에 있는 돈이 CBDC로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화폐 정책에서의 근본적 변화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시중에 일반 개인들 또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수많은 은행들이 각 지점을 통해서
뭐 시골에 있는 은행, 뭐 상해나 북경이나 도시에 있는 은행, 이런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곧 M2로 나타나기 때문에 M0가 갑자기 다 CBDC로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즉 CBDC가 된다고 해서 시중은행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가능성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